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김광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사실 한국 근현대 교육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공부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한국 근현대사, 아니, 근현대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근현대 교육사 얘기 중에서도 한번 이 교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의 이제 주제가 일제강점기 보통학교 교원으로 살다. 그래서 교사의 생활, 그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의 교사로 산다는 게 이제 교사로 사는 모습이 어땠나, 어떤 거였나,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용어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통학교 교원이라고 했는데요. 보통학교는 일제강점기의 초등학교를 보통학교라고 했습니다. 학교 제도를 보면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학교 명칭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제 고등교육은 대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제도가 굉장히 일찍 우리나라에서 마련이 됩니다. 19세기 후반에 근대교육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이미 이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해서 이제 딱 정비가 돼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초등교육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작을 소자 써서 소학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및 전문학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제도가 19세기에 근대교육 시작될 때 일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이런 학교 제도를 정비를 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조선이 그리고 이후에 대한제국이 받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일제가 1905년에 울산의격을 체결하고 1906년에 이제 통감고 설치해서 우리를 장악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학교 명칭을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라고 바꿔버립니다. 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먼저 이 학교 제도를 잠깐 한번 여기 먼저 살펴보면 여기 보통학교, 요게 초등교육이에요. 초등교육은 보통학교 이렇게 하고요. 요게 중등교육이거든요. 여기가 중등교육인데 중등학교는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하나로 합쳐버려요. 그리고 학교 명칭 이름하여 고등보통학교, 여자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고등교육입니다. 전문학교 1910년대에는 이제 대학이 없었고 그래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제 이렇게 세 단계로 하면서 학교 명칭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왜 보통학교라고 갑자기 소학교를 보통학교라고 명칭을 바꿨나 그 의도는 이제 그 당시에 일제가 스스로 이제 밝힌 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보통이라는 요 표현이 요 용어가 주는 뉘앙스가 좀 불쾌하죠. 그죠? 그렇게 유쾌한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학제에서 하나 더 이제 짚을 게 있다면 학교 제도, 지금 학교 제도는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가지만 가르치는 교사는 이렇게 딱 여기에서 둘로 나뉩니다. 보통학교 교원 여기 초등교원인데 지금 여기는 하나로 묶여요. 그러니까 고보 교수나 전문 교수는 서로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둘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교유라고 그랬고요. 지금의 대학 교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제 보통학교 교원이라면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보통학교 교원으로 산다라 그랬을 때 여기에는 지금 현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삶이 사실 여기에 다 해당된다라고 봐도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릴 이야기의 순서를 이제 잠깐 이제 요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교원이 되기까지 그 과정, 그리고 이제 취직이 됐으면, 교원이 됐으면 이제 그 나날의 일상을 채우는 일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학생교육, 학교 업무, 사회교육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했을 때 약간 시간을 봐서 좀 괜찮으면 한 5분 정도 잠깐 쉴 예정입니다. 잠깐 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이걸 제가 먼저 그 박물관 측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니까 이게 PPT가 총 68쪽이거든요.
도저히 1시간 40분으로는 예, 충분히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한번 여기까지는 재밌게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의 이야기는 다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섭외를 부탁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겨울방학 때 또 혹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네, 그때 이제 여기 이야기는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재밌게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첫 번째, 자, 보통학교 교원이 되기까지 여기에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약간 이 교재, 이 PPT의 순서를 잠깐 조금 바꿔서요. 여기 거를 먼저 볼게요. 12쪽인데, 일제강점기에, 자, 관공 및 보통학교 교원이 되려면 사립학교는 조금 달라요. 사립학교는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네. 관공 및 보통학교 교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사 자격을 받는 코스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양성교육기관을 수료해야 됩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서 사범학교로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냥 뭐 1년짜리, 2년짜리 뭐 다양한 과정으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공립교육기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는 사립교원 양성과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구한말에 사립사범학교 있었거든요. 사립도 있었고 관립도 있었어요. 자, 사립학교 사실 대구에도 보면 대구에도 대구사범학교에서 구한말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구한말에 우리 교육운동이 불붙듯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학교 많이 세우고 애들 불러다 교육시키고 이러는데 학교를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거기서 가르칠 교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육운동하는 사람들이 사범학교도 많이 세우거든요. 그런데 딱 통관부 설치하고 나서 통관부가 제일 먼저 손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범학교 과정은 관공립으로만 한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배하고 통치를 하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교육의 핵심은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사를 양성 단계에서부터 딱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예요. 그래서 일제 때는 1906년 이제 통관부 설치된 그 이후부터는 이 교원 양성 교육기관은 반공립으로만 존재했다라는 거. 그 운영체계 하는 거를 보면 자 양성기관이 급비제입니다. 급비제. 학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돈도 줘요. 용돈도 주고 교복도 줍니다. 춘추복 한 벌, 동복으로 한 벌. 완전 풀 세팅이에요. 모자, 구두까지. 겨울에는 코트도 줘요. 전원 기숙사제입니다. 기숙사비 물론 무료예요.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니까 당연히 이제 그만큼 요구하는 게 있겠죠. 마치고 나면 반드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라. 복무 기간은 이제 경우에 따라 달랐는데 급비 자기가 이제 받은 기간이 얼마 받았느냐 이제 요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보통 이제 1년 급비 받았으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이제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4년 사범학교 이렇게 남아 다녔다면 한 7년 정도가 이제 의무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고 이걸 수료하는 이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게 어렵지 입학만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인생이 참 순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급비제와 의무복무 이 두 가지가 이제 짝지어서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운영되는 양성제도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 땡큐죠 사실. 그러니까 학비 걱정 없이 여기에 들어가서 다니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어렵지. 입학 시험 봐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어렵지. 딱 들어만 가면 이제 돈 걱정 없이 학교 다니고 그리고 여기 졸업하면 바로 교사 자격증 받고 무시험 발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평화로운 인생이 이렇게 쫙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또 국가 사회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원 수급을 조절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잖아요. 딱 몇 명 양성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교사를 양성 단계에서부터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이렇게 운영했어요. 일본에서도 사범학교를 이렇게 급비제와 의무복무 이렇게 운영을 했고 이걸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시킨 건데 게다가 전원 기숙사제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일상생활까지 철저하게 엄격한 규율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어겼다 그러면 중도 퇴학시킨다 위협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조금만 이런 비판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퇴학이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수능적이고 체제 비판을 못하는 이런 교사를 양성하려고 했다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 이거와 별개로 또 다른 방법으로 교원 자격증을 얻는 수단이 교원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일제가 17년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자, 교원 시험에 합격하는 데에는 응시에는 아무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딱 보시면 느낌이 오죠. 이 두 가지 제도가 공존한다는 건 이건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딱 다니기만 하면, 졸업만 하면 자동으로 자격증이 나오고 이렇게 바로 발령을 받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나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고 시험만 보세요.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공존하는 건 굉장히 모순됐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운영을 했느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급비제, 기숙사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총독부가 최대한 이 양성교육과정을 운영은 하지만 그 정원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대신에 이제 나머지 이 교원시험에 대해서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필요하긴 하니까 양성교육 비용은 최대한 여기는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자 니들이 알아서 시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교원 자격증을 이제 막 뿌리고 자 교사가 막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합격자 명단 보고 쭉 발령내는 거죠. 아닐 때는 이제 뭐 남을 나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모순된 제도가 서로 공존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식민지 교원 양성 체제에 참 비합리적이고 뭐랄까 좀 비체계적인 그런 모습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교원 양성 제도에 참 깨알같이 숨어 있는 뭐랄까 그 민족 차별적이고 아주 착취적인 그런 측면을 한번 몇 가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시험에서 이렇게 보세요. 먼저 교원 시험 제도에도 이제 그런 측면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교원 시험에 3종, 2종, 1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로 별개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3종에 꼭 붙어야 그다음 2종 보고 2종 붙어야 1종 보고 이게 아니고 아무거나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종이 가장 높아요. 3종은 이제 가장 낮은 겁니다. 각각에 따라서 시험 과목 수가 다르고 난이도가 달라요. 자, 그런데 이 3종 교원은 굉장히 무시받았어요. 학생들조차도 뭐 3종운도 뭐 이게 뭘 한다고 가르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좀 무시당했고 또 법적으로도 교육부장 규정에도 3종 교원 자격자는 5, 6학년을 가르칠 수 없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을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교원 자격이 고급과 저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에 응시에 민족 제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받는 낮은 자격인 이 3종 교원은 조선인만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 지배민족인 일본이 이런 이 멸시받는 3종도 따위는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딱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양성기관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양성기관에서도 보면 자, 지금 이게 1910년대 조선교육령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의 교육법 같은 거예요. 첫 번째 그 1911년에 처음 이제 교육령을 발표해서 이걸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범학교가 없잖아요. 사범학교를 없애버려요. 조선총독부가 원래 있었거든요. 관리부로 있었어요. 1894년에 갑오개혁 때 처음 우리 정부가 조선 정부가 사범학교를 관리부로 세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1895년부터 관리부로 한성사범학교 서울에 딱 하나 두고 운영했습니다.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없애버립니다. 1910년에 바로 없애버려요. 고컴퓨터라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없애야 되느냐? 재정이 많이 든다. 이때도 한성사범학교도 급비제로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재정이 많이 들어서 이거 안 된다. 돈도 없는데. 그래서 있던 사범학교 없애버려요. 그리고 딱 1년짜리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 가다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제 조선인의 교육 요구가 불붙듯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제도를 바꿉니다. 1922년에 새로 이제 조선교육령을 새로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때 사범학교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사범학교는 소학교 교원 및 보통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것을 양성한다. 지금 여기 소학교 뭡니까 이거? 보통학교 이게 초등학교라 그랬는데 소학교 교원, 소학교는요. 조선에 와 있는 일본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소학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학교 제도에서 원래가 소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그대로 소학교로 가요. 조선만 이제 조선인 다니는 학교만 보통학교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도 보면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소학교, 조선인은 보통학교. 철저하게 분리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인 학교건 조선인 학교건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곳으로 사범학교를 설립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바꾸고요. 그래서 이 교육령이 발표되기 한 해 전에 먼저 1921년에 관리부로 조선총독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성사범학교를 서울에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서울이 이제 경기도니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도에다가는 각 도에서 직접 사범학교를 설립하도록 그래서 각 도에 1교씩 국립사범학교가 이제 설립이 돼요.
자, 이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참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사범학교가 과정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경북대 사범학교를 다니건 아니면 뭐 다른 데 뭐 전남대 사범학교를 다니건 뭐 다 사범학교 4년 과정 8학기 이거 다니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장 한번 보시면 조선교육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범학교 과정의 FM 코스는 요거예요. 요거. 자, 보통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죠. 내가 고등보통학교 갈 거냐. 자, 중학교는요. 일본 애들은 중학교 가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수학교 다니고 중학교 가고요. 이제 조선인들은 보통학교 다니고 이제 그 다음 고등보통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업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고등학교 교원 될 거냐. 자, 내가 일로 가야 되겠다.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 사범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5년 과정입니다. 그거를 보통과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통이 들어가죠. 사범학교 보통과 5년, 고등보통학교도 교육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같은 급이에요. 자, 5년 마치면 그 다음 연습과라 그래서 연습과 과정 1년 들어갑니다. 요거는 지금의 인턴 같아요. 인턴 같은 과정으로 거의 그 교육 실습 중심이에요. 자, 요게 FM입니다. 자, 그런데 FM 다시가 하나 있어요. 여기 고등보통학교 졸업한 학생들. 여기 마침올 때 한 번 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전문학교, 대학 이렇게 더 진학을 할까? 취직을 할까? 취직을 하면 어떻게 하지? 어디로 할까?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교원해야 되겠다. 다른 취직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여기로 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연수과 1년 과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 코스를 마련을 해줘요. 요건 같은 급이에요. 그럼 내가 보통과 마치고 연수과 졸업했냐, 고보 졸업하고 연수과 졸업했냐 아무 차이 없어요. 자, 이렇게 사범학교 연수과 과정, 요 과정. 요거는 오직 경성사범에만 있어요. 경성사범에만. 그럼 다른 저기 각 도에 있는 다른 공립사범에는 그럼 뭐냐? 요것만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요거 두 개를 보시면 이 용어만 표현만, 이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 기간도 다릅니다. 여기는 6년이잖아요. 고보 졸업했어도 고보 5년 연습과 1년에서 6년 과정이에요. 교육 기간도 달라요. 들어갈 수 있는 학력 조건도 달라요. 이래서 제가 요거를 이게 다양하다. 이게 교사 자격증 받는 과정이 다양했구나라고 이게 과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물음표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똑같은 급이 아니고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아까 왜 교원 시험 말씀드릴 때 3종, 2종, 1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1종 교원 자격 줍니다. 얘네들은 2종이에요. 여기 출신은 3종이에요. 총 교육기간이 다르죠. 총 교육기간이 달라요.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은 똑같다고 쳐도 그 다음에 이 받은 교육기간 이게 학력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력 기간의 차이는 또 초임 월급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월급 제일 많아요. 그래 당연히 적고 이렇게 가겠죠. 자, 요거를 먼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자, 경성사범 졸업생 총 교육기간 12년입니다. 고등학교 6년 졸업하고 사범학교 6년 과정 표현에 합쳐서 12년. 나머지 공립사범 졸업생은 특과 자기가 나왔어도 최장 11년이에요. 짧아요. 얘네들만 1종 줍니다. 자, 여기 특과 졸업생은 2종, 강습과 졸업한 사람들은 3종이에요. 게다가 경성사범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 즉 고등보통학교 졸업하고 동등하게 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공립사범 특과 졸업한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범학교 특과 졸업하고 나서 경상북도 사범학교 특과 졸업하고 나서 교사하다가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대학 가야 되겠다. 경성제대 가고 싶어. 해서 시험 보려면 중학교 졸업 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이 뭡니까 그 검정고시 봐야 되는 거예요. 학력 인정으로. 월급 차이 이렇게 큽니다. 경성사범 연수과 졸업생이 52원 받아요. 특과 졸업생들 40원 받아요. 12원 차이가 나는 건데 12원 차이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40 초임이 40원인데 거기서 12원 차이면 30% 차이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 교사 초임 봉급이 그 분필자 아니면 구호봉에서 시작한다 그러는데 구호봉이면 한 200대거든요. 그럼 200만 원 받았는데 옆 사람 지금 260만 원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습과 특과 경성사범 연수과로 서열화되어 있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도대체 이렇게 한 걸까? 왜 이 과정은 경성사범에만 두냐? 공립사범에 특과도 두고 연수과도 두고 강습과도 두고 그랬으면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이 정식 과정, 제일 높은 이 고급 과정은 경성사범에만 두고 나머지는 안 그랬느냐?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일제시대에도 있었나? 그렇지 않아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아니에요. 자, 지금 요거 하나 보시면
1929년이 되면 그나마 있었던 그 도의 공립사범학교를 일괄 폐지해버립니다. 왜 그랬나? 10년도 채 안 됐는데 그 이유 지금 보시면 자 여기 기사 보시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시설이 불비하고 경비가 소액이고 즉 돈도 없고 교육재정 쓰기도 아깝고 또 하나 지금 요 얘기가 이게 핵심이에요. 각도 1교식 사범 설치는 좀 많은 감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 자체를 학교를 많이 안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양성대 나오는 이 교사 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없애버린 거야. 다 없애버리고 경성사범 하나 남기고 북쪽에는 평양사범, 남쪽에는 여기 경상북도사범학교를 대구사범학교 이름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딱 3개 남깁니다. 그리고 전부 다 관립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1929년에 관립사범학교 이제 이렇게 딱 3개로 딱 정리가 되고요. 근데 3개로 정리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3개가 똑같이 동급이 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경성사범의 이 보통과 연습과 이 과정은 여전히 경성사범에만 있어요. 그럼 평양사범이랑 대구사범은 어떻게 했냐면요. 요 특과라는 이거 없애요. 특과 없애고 신상과 아까 보니까 영상에서 경북 그 사범학교 신상과 나왔잖아요. 신상과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기간 5년으로 연장합니다. 그러면 5년이 됐으니까 요거랑 같은 급이 됐나? 그렇지 않아요. 연습과 2년과 이게 과정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여전한 거예요. 그리고 경성사범 연습과 교육기간은 2년으로 더 연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차이는 여전한 거예요. 초임 봉급의 차이가 약간 줄긴 해요. 경성사범 연습과 이 52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초임 봉급을 50원, 47원으로 이렇게 줄이거든요. 그리고 사범학교 신상과 출신들은 42원으로 좀 올려줍니다. 하지만 5원 차이, 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일제말 45년 폐망하기까지도 이 경성사범과 나머지 다른 사범학교 똑같은 관리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성사범과 나머지 그 차이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아까 드린 질문을 다시 할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경성사범에만? 자, 이것은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아니고 일본인과 조선인 민족 차별이에요. 자, 이걸 한번 딱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지금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경성사범 연습과 일본인 졸업생 수입니다. 파란색은 조선인 졸업생. 2대 8 정도 돼요. 조금 더 많으면 3대 7, 2대 8에서 3대 7 조선인과 일본인 졸업생 수가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즉 경성사범은요. 처음 설립 때부터 일본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예요. 경성사범을 졸업해야 일종 자격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교원 자격이 1종,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는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일종 자격은 일본인만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사실 설계를 한 거죠. 처음 뽑기도 따로 뽑아요. 만약에 신입생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조선인 정원 최대 30명, 일본인 정원 최대 70명 해서 조선인은 조선인 정원 30명 놓고 조선인끼리 경쟁합니다. 일본인은 70명 정원 놓고 일본인끼리 경쟁해요. 조선인 경쟁률이 훨씬 높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마지막까지, 폐막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절대 내놓지 않아요, 조선인에게. 자, 이렇게 양성 과정에서부터, 양성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민족 차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자, 이 양성 과정에서, 일정전기의 양성 제도에서 민족 차별과 동시에 성차별도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제 지금 보시면, 자, 경성사범학교, 지금 경성 여자사범학교 있잖아요. 사실 일제강점기에는요, 이 근대에는 남녀 분리교육이 원칙이에요. 사실 초등학교도 여자 보통학교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자 보통학교까지 따로 이거 하기가 또 이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제 여자 보통학교는 나중에 없어지긴 했는데 한 20년대 후반에 없어지거든요. 다 폐교하고 합치는데 그래도 여자반 따로 있었어요. 보통. 네. 그래서 여자사범학교가 따로 생기긴 합니다만 이 경성 여자사범은 1935년에 개교했어요. 훨씬 늦죠. 그럼 그 이전엔 어땠느냐? 경성사범의 여자 연습과 따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경성사범 보통과에는 여학생 안 받았어요. 각 도의 사범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도의 사범학교도 특과 여학생 안 받았습니다. 강습과에만 여자 강습과 따로 받았어요. 나중에 개편되고 난 뒤에도 대구사범, 평양사범, 심상과에 여학생 안 받았습니다. 여학생은 강습과 따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학생 따로 받았지 심사과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여자들은 자기가 교사가 되고 싶어도 그 기회 자체가 굉장히 남성에 비해서는 좁은 문이었죠.
그래서 민족차별과 함께 성차별도 존재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자, 양성 얘기, 제도, 양성 과정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 한번 우리 여기 경북도내 선생님들이시니까 한번 대구사범학교 얘기 잠깐 짚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대구사범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1922년이잖아요. 22년에 경북교원 양성회라고 경상북도에서 국립으로 운영하는 이 양성 과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1년 월 15원 수당 지급, 급비제죠. 통학자는 5원이라는 걸 보면 기숙사를 제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집이 여기 도내여서 통학 가능하다. 그래도 줍니다. 5원 용돈 주는 거예요. 자, 1년 마치면 2년 의무 복무하고 대신에 이제 나중에 정교원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발령은 내주는데 네가 나중에 교원 시험 따로 봐서 합격하면 교사 정교원 자격 줄게.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23년에 이제 경상북도 공립사범학교,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근데 이게 학교가 대구에 있으니까 이제 신문에는 대구사범학교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상남도 공립사범학교, 이건 진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주사범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23년에 개교를 했는데 개교 당시에는 이렇게 학교 건물이 따로 없어서 그때 대구상업학교, 대구공립상업학교 이제 교실 하나 빌려가지고 수업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매일신보 1923년 3월 5일자 기사인데요. 지금 보면 입학 모집하는 그 광고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특과 남자 50명, 특과는 남자만 뽑죠. 이렇게 뽑고요. 해서 이렇게 블라블라 자 원서 내세요.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자, 1924년에 나중에 이제 그 신교사가 완공이 돼요. 그래서 24년에 이제 신교사로 이전했고요. 자, 요건 부산일보, 이게 일본인 발행 신문인데, 그래서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부산일보 1925년 기사입니다. 개교한 지 지금 경북사범 개교한 지 불과 2년째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거 과거 이제 신문 기사 보면 입학 지원자 벌써 원서 마감도 안 했는데 약 900명. 본년도 모집 인원 120명인데 작년에도 120명 뽑았는데 작년에 1,400명 냈다는 거예요. 10대 1 넘죠. 어마어마했어요. 이 사범학교 경쟁률이. 자, 이렇게 다수의 입학 희망자가 있는 것은 타교에 비해 사범학교는 자, 점점점 뒤에 무슨 내용 나올지 짐작이 되시죠. 자, 급비제여서 학비 걱정이 전혀 없고 그리고 졸업만 하면 교사로 취직이 되기 때문에 자, 식민지 이 현실에서 이 식민지 조선에서 뾰족하게 이거 취직하기도 어렵고 이런데 역시 사범학교가 최고다. 이래서 아주 뭐 경쟁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런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사범학교 입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그 자부심이 높죠. 이렇게 뚫고 들어왔다. 자, 여기까지 자 양성 얘기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 과정을 뚫고 자 사범학교 졸업을 입학하고 자 무사 졸업을 해서 자 드디어 이제 교사가 됐습니다. 자 교직에서